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저항대를 뚫고 2670선, 지금 연고점을 향해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관세 부과 유예 소식 뒤늦게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었는데 국내 증시 이 재료를 선 반영했지만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56% 강세로 2678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8% 오름세입니다. 7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656억 원, 84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6,500 계약 넘게 지금 순매수 체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관도 1,75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572억 원 팔자세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5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개인 13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끌어줍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3% 넘게 급등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3.15% 강세로 55,600원,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면서 200만 8,7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9% 오름세, 오늘 2차 전지 쪽도 좋습니다. 테슬라 강세로 LG 에너지 솔루션 3.67%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8만 2천 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급등했다는 피로감에 오늘은 0.56% 조정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KB금융만 하락합니다. 0.69% 내림세로 거래가 10만 1,200원이고요. 반면 현대차가 1.8% 강세로 18만 5,200원, HD 현대중공업이 2.5% 오름세로 거래가 42만 2,5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고요. 기아까지 1.3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여기서는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빅5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 1.3%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3만 9,500원이고요. 2차 전지 대형주들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상승합니다. 에코프로 BM이 3.8% 오름세로 8만 4,200원, 에코프로가 4.56% 강세로 4만 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3위의 HLB도 2.6%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5만 4,100원이고요. 시총 5위에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3% 강세로 거래가 27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와 6위부터 10위 지금 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4.13% 조정받으면서 22만 500원, 파마리서치도 1.89% 내림세로 44만 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휴젤이 3.45%, 리가켄바이오가 0.6% 약세, ABL 바이오가 1.45% 하락하면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7% 가까이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섹터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 GM 요청으로 미국 공장에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이글이 상한가고요. 파워넷이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2,730원, 탑머티리얼도 10.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6,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음원과 음반 섹터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의 SM지분 텐센트 매각 소식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하나증권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비중 상향, 목표가 상향 소식을 내놨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매출 호재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기존 88,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2.2% 오름세로 82,800원 가리키고 있고요. YG 플러스 급등합니다. 12.6% 오름세로 6,670원. CJ ENM도 4.45% 강세로 거래가 58,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미국 소비심리 개선에 1,375원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69원대로 다시 내려왔었고요. 현재는 다시 1,37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2,680선까지 돌파합니다. 1.6% 오름세로 2,681포인트, 코스닥도 0.76% 강세로 7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단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연고점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로 지수 상승폭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장이 하루 쉬고 오늘 아주 크게 올랐죠. 네. 한 2% 정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우리가 잠깐 쉬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이건 대세 상승인가? 선거도 앞두고 이런 심리에다가 그 미국에서 특히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오른 게 유효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내일 실적을 앞두고 전망 자체 수치보다는 그래도 정황 자체가 네.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출하가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왔고 테슬라는 뭐 도지 활동을 이제 접고 이제 집중한다니까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6%대 강세였죠.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여러 가지 악재를 받으면서 많이 내려갔는데 오늘은 그거를 떨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가장 큰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오르고 반면에 보통 그렇게 되면 다른 섹터로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워낙 강세라는 기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도 이익 실현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수급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거에 불만을 품고 50%의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 네, 그렇죠. 엄포를 놨고 아차 이게 또 터졌구나 했는데 곧바로 이제 유예하겠다. 7월 6일까지 유예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휴장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재개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는데 일단 미장은 엄포를 놓은 것보다는 관세 시점을 유예한 것에 좀 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업데이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아마 그거 할 때 우리나라가 같이 동시에 열리고 만약에 미국 유럽 장처럼 하면은 부안해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뻔한데 네. 다행스러운지 모르는지 주말 지나면서 갑자기 전화 받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뀐 거 없지만은 또 자기 얘기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효가 안 맥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네. 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파워는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좀 슬금슬금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수급 여건도 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도 최근에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내일 네네.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까 말까 이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금리를 조금 더 내리게 여유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원화가 강세로 맞습니다. 갔으니까. 그러면 내일 조금 더 인하 쪽에 무게를 두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공감대가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원화 강세라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내일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요. 네.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다행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원화 강세가 미리 좀 됐다 하고 네. 금리 인하는 경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경기 때문에 하고 그 바로 또 다음에 안 하고 3분기, 4분기 나중에 한 번 더 한다 가정하면은 원화 강세는 미리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외국인 수급이 한국으로 야금야금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조금 더 계속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 너무 갑자기 원화 강세가 너무 가파라서 지금 1,360인데 갑자기 1,320 되면은 또 다른 생각이 우리 그 이익 전망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스무드하게 떨어지면은 사실은 이익 전망은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급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뭐 나눠서 뭐 30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 사이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순서가 각도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순조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금통위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또 대선도 있고 여러 이제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 뭐 정책 수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네네. 연말 코스피 전망 수치를 내는 3천이라는 숫자를 네네. 또 이제 예, 그렇죠.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월달, 6월달 넘어갈 때는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전망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11월달 되면은 그 다음에 전망을 하죠. 네. 통상적으로 전망이라는 산업 전망이나 시장 전망을 할 때는 긍정이 좀 편향돼 있다고 어느 정도는 애누리를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3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2,700은 녹여왔지만은 얼마까지 발생했을 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이 오늘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지속적이라고 본다면은 한 2,700, 2,800 이 사이는 이제 가시거리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상을 가려면은 아까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아웃풋 갭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질 성장은 지금 0.7,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추경을 뭐 30조 하면은 1.0이 되고 추경을 제대로 못하면 1.0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잠재 성장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의 갭이 버는 게 아웃풋 갭인데 아웃풋 갭을 제로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0조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슈가 아니고 30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 재정 순수가 좀 더 가파를 수 있는 것에 빨리 집행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의 유입 강도는 지금하고 다른 레벨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레벨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3천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로서는 2,800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한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천을 찍는 증권사들, 그러니까 3천 전망하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밴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망 밴드를 보면 또 하단도 되게 낮게 잡고 상단도 좀 그러니까 폭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관세 리스크가 반대로 갈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2,400 갈 수 있다 하는데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의 말이 어떤 파워가 약해지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관세를 만약에 협상이 되더라도 관세가 이펙트 된 효과로 이익이 나빠질 수 있는 건 가을 어느 시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네. 하드 데이터로 나쁠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의 이 전망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자동차 빼놓고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구체성을 띈다면 그게 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보너스라든지 엄청난 추경의 재정 승수 효과를 파지티브하게 땡기면 이 3천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두 가지 추경 효과하고 상법 개정의 구체성을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보통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스탠스에 한 2,800, 이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관세 이슈 그걸 언젠가 떨친다면은 미국이 그 10년 국채가 4.2 정도만 내려가면 말이죠. 밸류에이션은 한 24배까지가 용인되거든요. 그럼 한 6,200, 300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6,200, 300 정도가 그 PER 그 국채 수익 역수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4, 5%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도 한 4, 5% 올라가는 게 2,700, 한 4, 50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약간의 보너스 붙은 2,800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가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전제는 반도체 삼성전자 한 2차 전자 올라가더라도 다른 조선 방산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익 실현이 있더라도 이런 조합을 하면은 2800까지의 가시성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생겼다라고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6,500이라는 S&P 기준으로 말씀 주신 거죠? S&P 기준으로 6,200. 6,200. 지금 5,900 얼마잖아요. 그- 그거는 4.4 얼마의 국채 수익률인데 국채 수익률 조금만 안정이 돼도 4.2만 되면은 밸류에이션 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6,200 정도의 계산식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미국도 이제 전고점 비슷하게 가보는 보면 한국은 당연히 글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800까지는 갈 여지는 충분하다. 이제 나머지 2,000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일단 3,000까지 간다는 행복한 상상을 전제로 네. 어떤 수혜주가 이제 등장할 거냐. 새 정부가 바뀌고 아까 말한 네네. 상법 개정이라든지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증시 부양이 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네. 또 밸류업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네네 그렇죠. 밸류업 뭐 지수 뭐 거기 들어간 거는 삼성전자가 워낙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게만 발해서 얘기하기 쉽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그 상법 개정을 하면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면은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더
좀 인커리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네.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사주가 많은 회사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라는 것이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들 간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증권주가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마치 50년 전 골드만삭스처럼 한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어떤 그런 M&A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형 증권사 개념. 특히나 올 연말까지 그 업무를 확장해서 뭐 종합 투자 계좌 이런 것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한 달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는 증권주도 보실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네. 원전 산업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원전 강국으로 만들겠다. 네네. 원전주 지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주 뭐 두산을 비롯해서 그렇죠. 네네.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테마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원전 10기를 미국에 건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천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산업의 투자에 대한 수혜를 우리도 받을 것 맞습니다. 같고 이러면 원전주가 당분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테마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단기적인 게 아니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두산 에너비라든지 BHI라든지 좀 작은 주식도 포함해서 가파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빌미, 이익 실현의 빌미가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자금 조달일까,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미국이 잠깐 흔들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이게 30년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이 정부에서 미국 정부나 아니면 각국의 원전의 스탠스가 좀 더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두 해 바뀌지 않는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간 거 부담되는 거 말고는 그래도 추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단 이슈는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이 그렇고 이렇게 그런 수혜죠. 반도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탄력이 좋은 주식이 새롭게 부상하면 주도주로 네.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던 주식들의 각도는 수그러들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한번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순환매가 그렇죠. 도는 거죠? 근데 나타나는 외국인 거죠? 자금이 뭐 한 오로같이 600억, 1000억 이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두 달, 두 달 사이에 뭐 2조, 3조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그 우려, 경계감 이런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올 가능성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흔들릴 가능성 이거는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추세로 보이는 것이 소파 좋았는데 계속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빅 이벤트 앞두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겠군요. 네,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실적. 뭐 어느덧 엔비디아가 세계 투심, 특히 기술주에 대한 투심을 좌지우지하게 됐으니까 엔비디아 실적 딱 나오고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어떻게 움직일까 미리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오늘 미리 어느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실적 넘버는 그 숫자가 한 70% 이상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헤드라인부터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매출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매출이 얼마다 하면은 그게 뭐 430억 달러 하면은 그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6% 성장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나와서 서프라이즈 나왔으면 좋겠죠. 첫 번째. 근데 설사 넘버가 그렇게 70% 이상의 성장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익스큐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실적에. 네. 뭐냐면 이게 2, 3, 4월 달이거든요. 뭐가 있죠? 중국향으로 나가는 제품에 로스가 반영돼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설사 헤드라인 넘버가 아주 포지티브하게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더라도 익스큐즈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들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은 심해지겠죠. 아 이거 넘버가 약간 표면적으로 안 좋으면은 뭐 누가 지금 옵션에서 베팅률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7%라고 하는데 네.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차분히 그 내용을 뚫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렇게 어떤 판단을 바로 하는 거는 조금 이 중국발 H20에 대한 변수가 한 몇십억 불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440억 불이다, 450억 불이다고 기대치를 높였다가 설사 425억 불이 난다, 420억 불이 난다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변수를 좀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이라도 빌밀리지만 초반에 이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40달러를 밑돌고 있거든요. 네네. 조정을 좀 받으면 사실 이제 지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보면은 140달러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예, 새로운 또 네, 그렇습니다. 창이 또 열리는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좋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십자가 430이건 420이건 440이건 실망하건 뭐 변동하건 관계없이요. 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거든요. 즉 블랙웰 하는데 블랙웰 울트라 버전을 빨리 앞당겨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생산에 차질이 있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그 보드의 서킷을 바꾸느냐 이제 복잡한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하고 그 서플라이 체인하고 완전히 컨센서스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게 항상 노이즈거든요. 생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에서는 중국향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적으로는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그 보드 서킷 회로에 대한 문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컨퍼런스에서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분명히 변동을 할 거예요. 그거 듣기 전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이 실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그 내용까지 다 듣고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이 작년에 보여줬던 이제 뜨거운 랠리장으로 다시 갈 수 있냐는 일단 엔비디아가 시동을 걸지 말지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하반기 이제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세 협상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치솟은 금리 안정될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고 네네. 달러의 흐름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선에서 잡힐 것이냐. 네네. 감세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보다 미장이 지금 변수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예측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어려운 질문 또 드려야겠네요. 미국은 이제 아까 말한 국채가 4.8로 가는 게 아니고 4.2로 내려올 정도로 관세 이슈가 더 수그러들면은 4.2, 1 나누기 4.2 하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목표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그 엔비디아 이슈가 파지티브가 붙는다면 밸류에이션은 한 25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25배 가면 6천, 아까 말한 6천 2, 3배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 4, 5%나. 그러면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하간 이슈로 국채 수익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럼 네.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5,60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그걸 눈치 보는 장으로 5,600과 6,200의 딱 중간 사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정말 AI의 확실성과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의 4.5로 기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5600, 6200 여기에 변화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그 변동보다 우리가 더 가면 더 갔지, 또는 덜 빠지면 덜 빠졌지, 더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장에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요즘에 소가리를 좀 하는 건 환율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400원대에 사서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났을지 몰라도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니까 고민스럽습니다. 환차손.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래서 환차손. 사실은 지금 애매합니다. 사실 워낙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은 추세적으로 있고 여기서 끝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ETF라든 미국의 뭐라든 해지가 되거나 원화 베이스로 하거나 이래야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하다못해 중국의 ETF를 한국에 사더라도 그 원화로 그 픽스된 거 이런 식으로 사야 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아니면 어느 특정 제품,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을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 특정 제품,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이젠 늦지 않았어. 이거 사야 되겠어. 그게 뭐 테슬라일 수도 있고 애플일 수도 있고 뭐 구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걸 잘 선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나 다른 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나올 때는 애플이라든지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엔비디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엔비디아는 내일 실적과 아까 미린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생산의 노이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간다면은 아마 애널리스트가 한 목표 주가 160불 향해서 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코멘트까지 못 해주면 내일 정도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플 얘기 하시죠, 뭐. 아, 그럴까요? 네. 지금 기수에 우리 PD도 애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애플에 대한 그 주가가 딱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관세 엄포가 나오니까 곧바로 반응을 하면서 네네. 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즘에 애플 주가를 보면 예전에 주식시장 경원 애플 주가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네네. 그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애플 주가가 크게 반등할 여지도 보이지도 않고 예전에 제품에서 보여줬던 혁신성 이런 것도 네네. 없고 네. 뭔가 트럼프 행정부가 척을 졌나 갈등을 빚기도 하고 네네. 애플 투자자들이라면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장보다도 애플 걱정이 더 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플을 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장기적인 관점은 사실은 혁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창업자가 CEO를 떠나는 순간에 돌아가시든 뭐하든 간에 그러면 예전 같은 혁신성은 여간에서 한 세기는 아니고 20년 내에 올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14년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5, 6년 더 걸릴 것 같아요. 혁신적인 거 본다면. 그런데 지금의 이슈는
어디서 생산하냐? 인도냐? 미국이냐? 근데 미국 생산하면 돈이 안 되고, 그렇죠? 인도에 생산하니까 미국 이렇게 관세 묻고 이런 네. 거잖아요. 이거 타협해야 됩니다. 타협 안 하고서는 주가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금 타협을 할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도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많아서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따라가지 않아서 혹시 지금 거기에서 미움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애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는 항상 변하는 거니까 2019년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 이 친구 우리 팀 쿡을 팀 애플이라 부르면서 엄청 축해줬었어요. 네. 지금 또 달라졌잖아요. 관세라는 것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거니까 상황이 바뀔 정도로 중국이 뭔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확 내쳐줄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역설적으로 애플이 가장 못 갔기 때문에 애플이 뚫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혁신의 부족성이라는 거는 과거 대비 10년 전보다 낮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애플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 주식이 먼저일 거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어요. 우선순위에서 먼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싸지 않고 그다음에 관세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혁신성이 더 뚜렷하느냐.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아나 뭐 기타 등등 했을 때 많은 캔디데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등은 200불 왔으니까 그전 전고점이 230불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이 5% 10% 올라갈 정도라면 다른 섹터의 주식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 애플만 위해서 관세를 없애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1기 때는 관세 조금 면제도 해줬는데 네, 그렇죠. 이제 2기 때는 안 그럴 것 같고. 이건 다른 거죠. 오라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만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AI 시대의 애플의 새로운 폼팩터가 뭐냐? 라면 없잖아요. 아직은 없죠. 없잖아요. 예전에 사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는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나올 때가 되면 막 그렇죠. 다들 흥분했잖아요. 예, 이번에 맞습니다. 뭘 보여줄까? 그런 기대가 사라졌고 이제 AI 시대에 뭘 보여줄까 했는데 예를 들면 비전 프로 같은 것도 결국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네. 존재감이 사실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AI 시대 애플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다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 경쟁력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는 그 오전에 혁신적인 그 뭐 디자인을 했던 조니 아이브라고 그 사람이 있는데 핵심했던 애플의 핵심 인물. 그 사람이 2019년에 그만두면서 독립했죠. 그것이 오픈 AI하고 지금 손잡고 오픈 AI한테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모든 다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서 누가 핵심적인 사람이 떠났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와치 포인트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메타 같은 경우도 라마 개발하고 있는데 네. 14명에서 11명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슈가 되는 거고 구글은 이번에 I/O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천히지만 자신감 있게 가면 오히려 구글 같은 경우는 레거드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교할 게 맞는 거예요. 애플 사느냐, 구글 사느냐, 엔비디아 사느냐 워낙 많기 때문에 애플이 옛날같이 새로운 포지셔닝을 아주 스트롱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까 지금 PER 한 30배 가까이 되는 PER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과거 40배처럼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있지만. 시장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이 꼽은 국가적 난제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에 우리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 인구 문제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인데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지 또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제4의 연구소 대표 이현훈 교수 나오셨고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또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통계 변화가 있어서 이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 40년 전과 비교해서 반토막이 났다, 절반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쪼그라든 거죠. 14.8%까지 줄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눈여겨볼 거는 다문화 학생 수는 또 10년 사이에 3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통계이면서도 같이 연결되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오정은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어 왔으니까 지금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계속 줄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 학생이라고 이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죠. 그 어떤 이주 배경 자녀들. 누구는 또 이제 다문화란 단어를 좀 싫어하시는 그 당사자도 있어서 제가 그냥 이주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면 사실 이주 배경 그 자녀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 결혼이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일 때 국제 결혼해도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국제 결혼 가정이 많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결혼 커플도 계속 누적되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국제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모 출신국의 문화와 지금 한국 사회에 그 아이를 기피하는, 결혼을 해도 결혼과 그 출산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와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되고 아이를 기다리는 그 문화의 좀 차이에서 아직은 국제 결혼을 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그런 좀 문화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국제 결혼 부부 자체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에서 늘고는 있는데 사실은 다문화 가정의 이 다문화 학생이라고 또는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체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국제 결혼, 이주 배경 자녀를 가진 그 국제 결혼 가정들이 한국에 늘어나면서 점차 그 출신국처럼 아이는 꼭 있어야 된다, 아이는 몇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한국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아이를 안 갖는 가정들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학교에서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될 것이다라고 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일시적인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사회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는 우린 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제 생김새도 다 이렇게 비슷하고 검은 머리 갖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예전에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는데 정서적 가치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갈등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볼 때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선은 좀 지역별로 세부적인 통계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 학생의 증가가 지역별로 굉장히 편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 아동 청소년 세대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정착해가는 데 있어서 이후에 어떤 그 지역에서의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당장은 학교 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반적으로 뭐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과연 다문화 학생들, 자녀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TV에서도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과 어울리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 대세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인종 구성이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연령 그 계층별로 어떻게 인구 구성이 바뀌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두 분 토론자께서 이제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청소년 인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왜 지금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 특별히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더 네. 오늘 토론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지난해에는 0.72명인데 그나마 반등해서 그 정도다 이렇게 해서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정도 숫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OECD 국가 평균 1.5명의 딱 절반 수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아까 뭐 비율을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우리가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뭐 한 15%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672만 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 인구가 현재 한 5,162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인구 고령화 생각할 때 크게 나눌 때는 보통 그렇게 청소년 인구를 다시 뭐 9세부터 25세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보통 네. 0세부터 14세까지가 얼마냐 아니면 65세 이상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 0세부터 14세의 인구가 현재 딱 10% 수준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딱 20%예요. 그게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청소년 인구가 1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유소년 인구가 지금 더 적은 거예요. 지금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고령 인구는 무려 20% 수준이다. 그런데 이것이 더더욱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SBS 비즈 같은 특별히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는데 이게 사실 원인도 경제적인 이유고 사실 또 결과적으로도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KDI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한국은행에서 현재 전망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 중반 가면 0%대로 떨어질 것이고 또 40년대 중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다 이게 저출산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 대선에 나오신 후보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이미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은 일본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네. 하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거냐,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오늘 후보들의 인구 그다음에 저출생에 대한 공약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좀 저희가 그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20대 이상 여성 가운데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최근 1년 사이에 10%포인트 가량 늘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출산 의향도 더 높아졌습니다. 뭐가 이 사이에 바뀌었나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왜 나타났다고 보시죠, 오 교수님? 저는 분명히 반가운 변화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의 무슨 이제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문제가 해소됐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네. 조금씩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전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작은 씨앗이 됐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요 조그만 수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좀 반가운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오랫동안 어떻든 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을 이제 개인의 또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취급하던 거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이제 육아와 출산과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엄마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하에 좀 정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적극적으로 전개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은 게 조금 나아질까라는 기대를 조금씩은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이 네. 조금의 반등.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까는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될 것이다. 이 네. 반등 현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자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조금은 기대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조금은 이제 머뭇거리던 것을 조금 실천을, 도전을 하는 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사례들을 계속해서 좀 같이 알아볼게요. 최근에 경기도 화성시의 사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른가 봤더니 일단은 화성시로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왔죠. 네, 들어왔고 이런 이제 일자리 기반이 만들어지고 신혼부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혜택도 주었더라고요. 이런 정책적 노력들의 결과가 2년 연속 출생아 수 1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보통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뭐 성과가 그렇게 없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그 300조 안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 또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그렇게 많이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 다양한 기초 지자체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그 출산 또는 뭐 양육을 지원하는 방식의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 생활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나 또는 주거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화성시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했을 때 그대로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그 2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숫자로서는 화성시가 1위지만 최근에 6년 정도 그 출산율 관련해서 네. 그 기초지자체 중에 전국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가 전남 영광군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영광군 사례도 화제였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전남 영광군이나 그 인접한 지자체들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뭐 한동안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서비스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영광군이라든지 주변 인접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육수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된 여건들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동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청년기까지 이어져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 청년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된 여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의 사례들을 볼 때
모든 지자체가 뭐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사실은 처해 있는 여건이나 또 살려 나갈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그 인구 관련된 정책 또는 전략들 또 우리가 그 단순하게 뭐 결혼, 출산, 양육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정주 여건과 관련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이런 정책들에 집중하는 게 향후에는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확대했을 때 지금 청년 세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사례 또 전남 영광의 사례들 보면 어쨌든 노력하면 그래도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각 지자체들 다 보잖아요. 그럼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들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럼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지자체의 상황들을 더해서 이제 차별화도 시키고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저출생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지 못할 난제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교수님. 저출생 문제 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시각이 좀 그동안 우리 정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온 거하고 약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는 그리고 또 고령화 문제는 이거는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재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중앙정부는 이것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떠먹혀 놓은 거예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재정 자립도가 20%도 되지 않고요. 아까 영광군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 옆에 뭐 고흥군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출산, 육아 보조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는 또 재정 자립도가 10%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실은 아예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정 사정이 열악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이런 것을 해서 약간 반짝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출산율이 잠깐 증가했다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뭐 제조 관련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쪽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일자리가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은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안정화돼야 되겠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두 번째는 거주 여건이 내 집이 안정적으로 내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세 번째가 결혼해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경쟁이 과열되어 있고 또 그리고 또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일과 가정, 일과 네. 육아가 양립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막 이제 뒤죽박죽 막 섞여 있기도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는데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께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그림에서 이게 과연 정말 이것을 위기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우리가 좀 보고 평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공약 하나씩 좀 점검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그 공약도 있고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공약도 같이 짚어볼 텐데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급여라는 게 이제 나가거든요. 이걸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이제 직장인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한테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사실 자영업자도 일종의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공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 교수님 정책적 효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육아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급여는 굉장히 반가운 거죠. 누구에게나 반갑고
급여가 나가면은 다 이제 받으려고 하고 네. 또 사실 그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도 그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급여가 나가고 또 급여가 높아지고 비율이 높아지고 또 사각지대였다가 포함되고 하는 건 누구나 반가울 텐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특히 자영업자, 이 소규모까지 확대돼서 이분들을 이제 모두 제도권으로 포함한다고 할 때 이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 육아휴직 급여만 가지고 일을 그냥 놀 수가 있는가를 또 다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개인 사업을 한다, 그냥 1인 사업체다 이러한 분들까지도 이것을 이제 위에서 급여만 받고 육아휴직 급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몇 개월 동안 접고 단절시킬 수가 있는가? 아니면 뭐 가족이 같이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내가 있어야 일이 된다.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이게 걱정스러운 게 분명히 반가운 거고 누구나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나타난 이제 부작용들이 사실은 일을 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뭐 부정수급을 했느니 실제 휴직을 안 하는데 그렇죠. 급여만 받고 사실은 참여를 하는데 예, 이제 받고 그 뭐 누군가가 대신 봐줄 수도 있지만 자기는 나가면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모든 걸 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제도가 결국은 세금을 세게 만들었다던가 오히려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나타날 것 같아서 반가운 거긴 한데 너무 엉성하게 그냥 내는 거 아닌가, 좀 구체안이 없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급여를 만약에 자영업자에도 확대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지금 재원이 5년 동안 1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충분히 제도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뭐 지금 육아휴직 관련해서 이제 대상자의 포괄 범위의 문제가 있고 적정 수준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육아휴직 급여는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이 아니라 고용보험 위주로 진행이 네. 되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자영자 이슈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영자분들은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이미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네. 자영자에 대해서 그럼 고용보험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선은 그 급여 수준의 적정성,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 논의할 때도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소득 대체율, 연금 개혁에서의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그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뭐 또는 우리나라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상병수당 이런 것들은 보통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 활동을 지속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중단될 때 그동안에 이제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소득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네. 근데 이 소득을 그럼 사회보험 제도에서 어느 정도를 대체해 줄 수 있느냐가 소득 대체율인데 우리나라도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뭐 소득 대체율 60%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실업급여도 그렇고 또 이 특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이런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중단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선이 그동안에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적인 소득 대체율은 뭐 60%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실제 내가 기존에 받던 그 임금을 대체할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뭐 압박 보너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한선을 높여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던 임금의 60% 또는 70%를 내가 잠깐 동안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일을 중단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 가지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그런 이 사각지대 문제에서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은 과거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좀 시작하면서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네. 자영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고용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고용보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자에 대해서 또는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내가 해서 내가 기존에 벌던 거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존해 줄 것인가. 내가 기존에 한 달 월에 뭐 예를 들어 실수령 기준 300을 벌었는데 수당으로 내가 뭐 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그거 받고 어떻게 아이 낳아서 그렇죠. 육아를 하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영업자는 요즘에 나홀로 사장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제 취지는 항상 좋은데 결과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대선 후보님들의 그 공약을 이제 꼼꼼히 이제 사실 살펴봤어요. 이번 또 출연도 해야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들여다 보면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빠졌어요. 제가 아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인 일자리, 두 번째 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과 가정의 어떤 그 병행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4번째 문제 정도가 이제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영업도 하지 못해요. 사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뭐 공식 통계보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공약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사각지대가 정말 큰 사각지대는 뭐냐면 그나마 그러한 취업도 못하고 또 그리고 개인 사업도 못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제 채널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기업 채용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좀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질문을 좀 좁혀볼게요. 현금 지원 많이 해주면 그러면 조금 더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가 생기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후보들의 공약에도 각종 수당이라든지 각종 장려금,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해주는 공약들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이 한 명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건 과거 부영그룹이 했던 그거랑 지금 비슷한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지원하면 아이 더 낳겠냐.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오 교수님. 저는 안 날 겁니다. 안 한다고? 네. 오 교수님 생각 사례이세요?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은 지금 아동수당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그 네. 20만 원을 가지고 사실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의 수당이 오르면은 어차피 아이를 꼭 갖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싶었고, 아이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겐 반가운 거지만 이 수당 때문에 갑자기 아이를 낳을 생각을 갖기에는 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어떠한 그 정신적인, 금전적인 여러 가지의 그 비용이 이것을 감안해주지 못하고요. 특히나 그 아이를 낳은데 굉장히 망설이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분들은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키워가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비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그 수당이 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요 사이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아동 수당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연한 제도처럼 정착된 곳도 있는데 아동수당과 아동수당의 어떠한 이제 상승과 뭐 아동수당의 폐지까지는 안 되죠. 보통은 상승하는데 아동수당의 변동으로 그 출산율이 변동했다. 이런 거는 이게 뚜렷한 효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오 교수님 만약에 1억 원 준다. 부영 사례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비슷한 출산 장려금 1억 원 네. 지급제도 추진하겠다. 네. 이건 이제 뭉칫돈이잖아요. 그렇죠. 거액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조금씩보다 저는 사실은 이 뭉칫돈이 조금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는 돈만 가지고 또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갖는 것에 굉장히 큰 걱정을 갖는 것은 금전적 문제가 분명히 크지만 금전적 문제와 연결되는 또 다른 다양한 아이가 행복할까 네. 무엇보다도 아이가 이제 내가 살아온 것보다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할까를 생각한다면 지금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네. 아이는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 네. 어렵죠. 이건 또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교수님 저는 경제학자시니까 이 문제에 관한은 사실 경제학적으로. 제가 가장 먼저 사실은 출산하는 그러한 가정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자라고 사실 계속 주장해왔어요. 2017년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에서 1.0 밑으로 떨어지는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제가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해왔는데 저는 아예 아동수당을 주는데 이렇게 지금 뭐 17세, 18세까지 뭐 10만 원 이렇게 20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또 1억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매달 출산하면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20세까지 주자. 그럼 다들 놀라세요. 지금도 벌써 놀란 표정이시잖아요. 네, 저도 놀랐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걸 좀 제가 놀랐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거 주장할 때 30만 명 태어났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24만 명 태어났어요. 자, 30만 명으로 저는 목표를 잡아요. 일단 현재 지금 목표도 없어요. 목표 없으면 전망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망치도 없어요. 현재 이러이러한 정책을 세우면 적어도 그 정책이 효과가 나서 어느 정도까지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30만 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되냐면 20년이면 2억 4천만 원. 자, 지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1년이면 얼마가 되냐면 30만 명 곱하기 1,200만 원이죠. 그러면 1조, 그러면 30만이 3조 6천억 원이에요. 그 10년이 되면 누적이 되잖아요. 10년 되면 36조 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30조 원이 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년 되면 그때 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을 위해 가지고 드리는 국가 예산 정도예요. 그러면 20세까지 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것에 다시 2배니까 이제 72조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GDP 규모도 커지고 또 그러니까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거 여성들을 마치 돈으로 뭐 아이를 낳도록 하는 뭐 그런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거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또 집 사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을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 정도는 바우처로 만들어서 정말 육아와 교육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 국민연금처럼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갈 때 네.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태어나면 18세까지 250유로를 줘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한 40만 원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거기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면 1.5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2배인 나라도 그렇게 해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 하고 네.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취지는 좋은데 그 정도가 지금 너무 약하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일거에 18세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나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만 하고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확대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네. 또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1억 주자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목돈을 줘버리면 그걸로 다른 데 써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독일식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현금 되게 지원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감사하고요. 거고요. 사실 뭐 독일 사례 말씀하셨는데 아동수당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월 10만 원 수준으로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려면 경제력에 말씀하신 비해서 너무 것처럼 적나요?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뭐 항상 뭐 10위권. 탑10 안에 들어간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G10이라고 보죠. 항상 이 정책적인 지원 수준은 OECD 국가에서 뒤쪽에서 아마 그 5번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예산 다 어디 간 거죠, 그러면? 굉장히 제도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지원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체감도가 낮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월 10만 원 주는 부분은 제도 도입의 의미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보편적으로 아동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정책이 아동수당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는 뭐 첫 만남 이용권
또는 부모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아동수당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 이유는 일단은 지원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도입했던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또 김문수 후보의 그 출산하면 1억 준다는 그런 지원 방식은 출산 시기에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분은 적어도 20년에 대한 계획, 지금은 좀 더 길어져서 아이가 대학 간 이후의 계획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시기에 집중된 정책들은 그동안에 뭐 잠깐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이나 또는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그동안에 확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8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대선 공약 때마다 기계적으로 그냥 뭐 기초연금 때도 그랬지만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무슨 선거 때마다 10만 원 단위로 올리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면서 연령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공약에서 나와 있는 지금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게 민주당 공약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연계하게 되면 그중에 일정 부분은 아이를 위한 저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연계도 가능하고요. 또 이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 또 돌봄과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갖춰져야만 네. 출산율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정책이 뭐 도입되고 확대된다고 해서 출산율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까지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네. 정책 확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정훈 교수님.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수당이 나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뚜렷한 출산율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제 지금 이제 상관관계를 좀 부정적으로 예, 보셨죠? 보았던 이유가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자체 차원은 이제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양육 수당을 더 준다는 곳에 원래 출산 계획이 있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원래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주를 통해서 그 유입이 돼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출산 의향이 없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생기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 저는 거군요. 이것 때문에 생기기에는 굉장히 약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돈만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옆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의 어떠한 양육수당과 출산 수당 이런 것을 위해서 그 같은 국가 안에서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갑자기 뭐 사람이 와서 외국에 살때 있던 동포들이 다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아마도 그 효과가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는 미미하고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분명히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네. 부여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 효과를 너무 과신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지금 현금성 지원도 있지만 주거 지원도 나왔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부터 출산하고까지 단계별로 최대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겠다. 이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양육할 때는 매월 소득세를 좀 줄여준다라든지 아이 수에 비례해서 연말정산 때 뭐 아무리 다자녀인 경우는 더 많이 환급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 주거 세제, 아까 현금까지 더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일자리, 주거, 그리고 이제 교육, 양육,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과 가정의 이 병행 문제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네. 지금 그래 주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 돈 빌려서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아이 낳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게 저는 출산율을 도리어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주거 사다리가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까 말까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부분 일자리는 다 서울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거주를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공공주택 얼마나 많이 공급할 거냐, 얼마 싸게 할 거냐,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조할 거냐 이런 건데요. 그동안은 여태까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돈을 빌려줄 테니 그걸 가지고 해라. 더 적극적으로 이번 지금 또 다른 후보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다. 신생아 네. 특례대출 더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수요가 생겨가지고 집값을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젊은이들은 집을 사지 못한 젊은이들 또 더 어린 젊은이들은 다시 또 더 비싼 값을 또 집을 사야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싱가포르식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체 아파트 중에 80%가 공공주택이에요. 그중에 90%는 자가주택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LH 같은 데서 토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민간에게 그 다른 그 건설업자들한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비싸게 분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공주택을 싸게 건설해가지고 그걸 싸게 젊은이들에게 결혼한 출산한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정책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일일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문제점을 해주시고요.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공주택을 가능하면 정말 많이 줘야 된다. 이걸 민영주택에 맡기면 안 된다. 이걸 투기의 대상으로 계속 두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하면 그러면 보조금을 줘요. 공공주택이니까 이미 싸기도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할인해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 지원에 대한 거는 공이 모든 당에서 중요한 공약들 나와 있고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이런 그 적당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네. 기존의 이제 청년 행복주택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거기 입주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주거비와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공공임대주택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의 어떤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양하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슈가 있는 게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 저소득층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역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영역마다 이 세제 지원에 해당되는 조세 지출과 직접 지원에 해당되는 재정 지출 간의 어떤 사업 간의 연계,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직접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네. 정책들을 추진해 가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오정훈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최근 스페인이 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저성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3% 넘는 성장률 달성을 했는데 이 저력을 좀 따지고 보니까 이민 문턱을 많이 낮췄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게 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좀 이유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저출생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민 문턱을 좀 낮춰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그 저출생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를 좀 해소하는 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구 구조의 문제잖아요.
이제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들고 그 관련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인구 구조, 그 인구 구조의 그 건전성 문제가 이제 출생과 사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문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이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어떠한 연령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인구를 지탱해 주느냐인데 그것이 출생으로 또는 사망으로 이제 조정이 안 될 때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민이고요. 사실 이민 정책은 인구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많은 네. 이민 국가에서는 인구 정책 일환으로 그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숙련 인력 부족할 때 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손이 부족할 때 일을 하고 떠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았었지만 사실상 이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면은 외국인은 생산 인구만이 아니라 소비 네. 인구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제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 이민 정책을 인구 문제와 연결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다가 최근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왔던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주 정주영 이민자로 바꾸기 위한 뭐 지역 특화형 비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수요도 많이 반영하는 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네. 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이 공약들을 보면 특히 인구 저출산 큰 차별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놨던 공약 정책들과도 판박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해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실행력,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